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미디어치 변희재 대표, 국민의힘의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도나스 김재섭 위원장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토론회 어제 다녀왔습니까? 제3 네. 정당 토론회. 다녀왔는데 제가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컬러링을 제3정당 참여 안 합니다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하도 질문들이 그거 많이 많아서.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냥 컬러링을 제3정당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를 얘기를 컬러링을 바꿀 정도로 여러 번 아,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그렇게 왜 가셨습니까? 그러면? 아, 그게 예. 원래는 창당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토론자로 참여할 때 네. 정치개혁 내지는 뭐 정당개혁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리는데 젊은 정치인의 시선에서 좀 그 담론을 이끌어가주면 좀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 거였고 그 토론자가 누가 나온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토론회가 열기 전부터 뭐 제3정당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제 해서 어쨌든 나가기로 한 거니까 나갔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 같아서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사실 어제 전화 했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그때 한 100통이 왔다는 거잖아요. 아, 진짜 많이 왔어요 전화가. 아, 그럼에도 금태섭 전 의원도 얘기를 좀 했고 총선 앞두고 항상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3지대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사실 좀 일찍 나온 거죠. 아, 1년이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일찍 나와서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보였던 분들이 어허. 좀 이럴 만한 분들 나올 것 같다는 분들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제3이라기보다는 1, 2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1, 2를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3처럼 보이는 분인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1당 2당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제3이 있었던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1, 2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이제 제3으로 인식이 되는 정도여서 좀 이번에는 좀 하려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 그러니까 좀 의지가 1년 일찍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해버리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다만 이제 그 메시지가 일단 지금 현재 최대 문제는 일단 정권 실패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그리고 정권 실패를 막아내지 못한 정치권 실패가 제2의 실패인데 네. 정권 실패기가 별로 없고 어허. 주로 정치권 실패기만 좀 강조가 돼가지고 약간 좀 메시지가 빈약하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네. 어떤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서 네. 이게 정말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치권 실패라는 것은 매번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정권 실패가 너무 큰데 예.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없었어요. 아, 요번에 윤석열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치 개혁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규합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변희 대표님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선 기자님?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30석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는 정당을 해보겠다고 금태섭 의원이 이제 깃발을 금태섭 전 의원이 의원이 이제 깃발을 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여야를 넘나들던 정치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사실은 그 김종필 전 총재 시절에 자민련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민주당으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실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메신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깃발을 드느냐에 따라서 세력 규합이 가능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세 분에다가 어제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미애, 김성원, 김형동 네. 의원이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이렇게 왔는데 김성원 의원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 그 수해 당시에 네. 망언 논란이 있었던 발언 분이고요. 논란이 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희망의 싹이 있나 그렇게 평가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구성원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김재섭 위원장에게 전화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천하용인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이 이쪽에 결합하느냐. 사실은 그러면 확장성이 엄청 커지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그 지금 말했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의미도 한번 짚어주시고 민주당 혹시 추가로 합류할 또 의원이나 현역들이 있을까요? 그 민주당 이른바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예.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방송에서요. 수박이라는 예. 표현을 해서 뭐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서 이상민 의원을 그렇게 분류하면은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겠지만 예. 근데 사실 이상민 의원은 그 자유선진당까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민련도 있었고요. 예.
정통민주당뿐이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옮겨왔던 경력들이 있어서 네. 그 이른바 흔히 말하는 반 이재명계를 대표한다 얘기하기는 조금 좀 다른 분이죠. 그래서 그분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 근데 어제 제가 토론회에서 그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쭉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창당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고 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그 전까지 양당 체제를 다 공히 비판을 하고 이제 새로운 세력의 출연이 필요할 때다라는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셨고 네. 당연히 그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도와줄 의사가 있다 이 정도 메시지가 좀 있었고요. 거기 말고 참여했던 예를 들면 민주당의 권지웅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나 네. 저 역시도 지금에 있는 당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여기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고 예. 심지어 이제 이상민 의원은 창당을 하거나 제3정당, 제4정당까지 나오는 건 응원은 하나 자기는 가지는 않는다라는 선을 분명히 그으셨어요. 네. 그래서 금태섭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좀 힘이 실려가지고 언론 기사에 좀 그렇게 많이 됐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던 분들은 지금 당내에서 하라는 거나 제대로 하자라는 얘기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은 캐릭터가 되게 자유로운 분이세요. 네. 그리고 계파가 별로 없는 분이고 그래서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약간 그런 캐릭터를 이제 일테면은 당에서 분류하기를 그냥 나 홀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네. 다양한 뭐 별칭이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상민 의원은 어쨌든 다원주의자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지금의 양당 독점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치 발전 차원에서 뭐 다양한 정당 그러니까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정치 집단이 들어와서 네. 정치를 정치를 좀 그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당장 뭐 민주당을 나가서 금태섭 의원과 손을 잡고 신당 창당에 뭐 맹주가 되겠다.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 조금 오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심지어 좀 들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금태섭 의원이 30석을 얘기하니까 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3석 정도 생각해서 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석, 당시에. 수도권의 세석. 네, 수도권 예. 3석 정도면 예. 괜찮다 네. 이러면서. 자, 지금 뭐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어야지만이 모일 거다 하는데 뭐 지금 얘기하는 이준석 아니면 유승민 신당 가능성 또 지금 말했던 민주당도 이게 뭐 친명, 비명 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좀 불안하긴 불안하죠. 양당 체제가 가장 지금 불안한 시점에 온 거는 분명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리더십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야권을 지금 꽉 쥐고냐 이것도 아니기 그것도 때문에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양당 다 지금 위험한 폭탄들을 다 쥐고 있어서 1년 남은 시점에서 총선 때까지 양당 체제 공고에 갈 수 있냐 이 가장 불안한 건 맞아요. 근데 일단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가장 제일 큰 요소는 정권 문제거든요. 어쨌든 양당이건 3당이건 4당이건 정권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정권이 가장 불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는 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구심점으로 좀 거론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인물은 네. 윤석열 정권하고 가장 잘 맞서 싸우는 사람이 중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3지대가 만들어질 제3이라는데 것이다. 지금까지 제3지대는 좀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제3지대에 있었는데 네. 흔히 얘기하는 지금 빅텐트 뭐 이래가 다 모일 수 있는 약간 그렇잖아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얘기하면 포용력 있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까 임팩트 없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제3세력이라 그러면은 민주당이 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데서 또 벌어지는 기인한 그렇죠. 현상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느냐 아하. 그런 세력이나 그런 인물이 주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지금 취재를 해보면 지금 제3정당 만들어서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윤석열 계세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탈당한다고요? 부심이 예. 확실하고 예.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당의 분란이 많고 예.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 문제하고 뭐 어쨌든 그 개혁진보 진영하고 끊임없이 또 누굽니까 뭐 유승민 대표하고도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제3정당을 출범시켜서 성공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제3정당을 성공시켰죠.
그렇죠. 그렇죠.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만든 네, 거죠. 근데 총선 성공시켰지만은 그 뒤로 이제 네. 내리막길을 탔었죠. 자, 지금 제3지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양당의 지금 폭탄 요인들이 지금 우리 변희 대표가 말했던 그 요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돈봉투, 또 국민의힘은 뭐 여러 가지 정강훈 목사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 자, 지금 돈봉투 얘기부터 좀 해보면 이 송영길 전 대표 일단은 부인하고 있고 귀국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와야죠. 와야 된다. 예, 빨리 와서 어찌됐든 이제 본인 좀 억울해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당직자들 취재를 해보면 송영길 대표 스타일이 뭐 이렇게 일을 꼼꼼하게 챙기고 네. 이렇게 만기칠남형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내가 그저께 지시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하. 라고 굉장히 꼼꼼하게 타이트하게 확인하는. 행정가 출신이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런 리더십이라면 송영길 대표는 일을 턱턱턱 맡기고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챙기는 스타일이어서 밑에서 살짝 좀 힘들었다. 이제 당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실제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JTBC 그 녹취록을 보면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그 누굽니까 강래구 네. 감사위원장한테 뭐 이거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뭐 영길이 형한테 아직은 얘기하지 말고 뭐 우리 선에서 알고 있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반면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 같은 정황의 녹취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확인해야 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억울함이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될 이런 필요도 있는데 22일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우리 언론이요, 파리 특파원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아. 방송하고 연합 정도일 예. 거예요. 유럽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얼마나 좀 소구력이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될지도 저는 조금 의심이고 네. 그래서 실제 거기 장기 체류로 나가기 때문에 뭐 집 문제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등등 뭐 정리해야 될 이슈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특히 책임지는 태도. 왜냐하면 전직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였는데, 예. 예, 책임지는 태도로 뭐가 됐든 몰랐던 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책임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흔들리는 민심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아주 공세입니다. 검찰청 방문을 했던 거고 의원들이 지금 무슨 제보센터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송영길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군요. 예. 왜냐하면 물론 뭐 캠프 과정에서 돈을 돌렸다라는 혐의만 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소환해서 뭐 추궁하고 하기에는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니 이정근 씨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맡은 직책이 사무총장이랑 사무부총장이잖아요. 대선이 껴있는 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은 정말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캠프 과정에서 돈 관리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분이 하필이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그 많은 돈을 만지는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 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 임명한 당사자가 송영길 대표라는 것은 저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한 해 받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네. 제가 알기로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당 당비 수입도 한 300억 이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한 600억 정도가 되는 막대한 금액을 게다가 대선 과정이니까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왜 하필이면 송영길 캠프에서 돈 관리를 했던 분들에게 맡겼느냐. 전 여기에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사무부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왜 이 사람이 왜 사무부총장이야?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가 이정근 씨를 사무부총장으로 굳이 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라도 송영길 대표가 대답하기 위해서 당장 오셔야죠. 자, 지금 뭐 지금 돈봉투 의혹 좀 국민의힘 얘기긴 하지만 이 대표랑 송 전 대표 두 사람의 또 친밀도까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대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다시 다 같이 한번 짚어주십시오.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 건에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파악은 할 수 있을 위치죠. 충분히 여러분한테 물어봐서 네.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면은 그 파악한 거라도 들고 와서 밝혀야죠. 밝혀서 그거 가지고 제가 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도덕적 책임 네. 다 질 수 있어야 되고 이재명 대표 이거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고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송영길
대표 경선 당시에 쓴 돈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뭐 검찰 수사를 열어봤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들 이제 선거를 돕는 사람들께 나눠 쓴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활동금이나 격려금이나 사실은 좀 관행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런 네. 부분들은. 네. 그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도 법적으로는 걸릴 수 있죠. 정치자금법에. 네. 근데 뭐 대충 아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 이렇게 가진 않을까 하는 정도는 이거는 사실은 활동비나 경력금 정도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매표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어제 정성호 의원이 좀 기름값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좀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관행적이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 2008년 박기태 돈봉투 당시 사건. 그때 제가 정당팀에 있으면서 그 사건 취재도 네. 하고 또 민주당은 그때 돈봉투 안 뿌렸냐 뭐 이런 것도 취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뭐 그때 버스 그러니까 버스 대의원 동원하는 거. 비용, 그다음에 뭐 김밥, 그다음에 음료수 뭐 이런 비용들 합치면 통상 지역에서 서울 오고 뭐 이러는데 전당대회 할 때 한 300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비용이 여태까지 똑같을까? 그거는 아니겠지만 예.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럴 실비 개념이 많다. 근데 실비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건 정당법 정치자금법 자금법. 위반이기 예. 때문에 이것은 불법인 것이고요. 네. 근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에 이제 돌고 있는 분들 이제 취재를 해보면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 반응은 네. 말도 안 된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아니 근데 사실 그런 돈들이 그 사실은 뭐 실무자들한테 가는 비용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자원봉사 인력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관행적인 측면에서 관행적인 뭐 그렇지만 측면도 있다. 그게 정당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당연히 위반은 법 위반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건 예. 뭐 그러니까 이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도덕 불감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통상 했던 거니까 이게 그 말이 2008년도 있어가지고 처벌받아가지고 정기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박기태 그렇습니다. 대표가. 게다가 당시 이제 실비 개념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온라인 투표였기 때문에 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그때는 밥도 못 먹었고 막 그러면 300만 원 그대로 다 가지셨다는 소리 아니에요. 실비도 네. 안 쓰고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게다가 그 당시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투표 비중이 45%여서 지금 30%인 것보다 한 15% 가서 높아가지고 네. 실제로 대의원 한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반 권리당원에 비해 80배에 이르는 막대한 투표 비중을 가졌던 때였거든요. 네. 근데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돈을 뿌렸던 데가 바로 그 80표의 힘을 가지는 대의원들에게 뿌렸던 거예요. 네. 이거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이겼다고 했을 때 이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0.59니까. 80표까지는 아니고 한 37표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율이. 그래서 사실은 그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실은 민주당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 100%가 1대1 다 하나거든요. 대의원제를 폐지를 해서 예. 그 틈을 치고 들어간 게 정광훈 목사죠. 대의원제 폐지하면서 그때부터 치고 들어갔죠. 지금 그래서 정강훈 목사는 또 국민의힘의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의원제 민주당도 대의원제를 조금 생각해봐야 물론 되는 근본적으로 상황인가요?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또 완전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게 정광훈 이제 사례에서 드러나는 거죠. 예. 네. 만약에 외부 세력이 치고 들어오기 워낙 좋게 되기 때문에 물론 빨리 폐지 지금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뭐 정광훈 같은 사람이 치고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네. 민주당이야말로 빨리 폐지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자, 4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토크킹 김재섭, 장윤선, 변희재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두 가지가 큰 이슈 같아요. 정강훈 목사 부분하고 또 최고위원들의 좀 발언들. 네.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재섭 위원장님, 네. 정강훈 목사 지금 이슈가 계속 네.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말씀도 많으시고 공천권도 내려놔라 그러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쩌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당 지도부가 예. 그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뭐 어쩌라고 그거는 뭐 당신 겨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가 맞고 안 맞고 몇 명을 출당시키고 네. 이럴 필요도 없고 그냥 정광훈이라는 이름 자체가 당 지도부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정말 국민의힘의 안에 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번에 하여튼 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는 분명합니다. 확실하다. 정광훈 예. 목사 쪽이 주장한 대로 다 됐어요. 예. 그 김지현 최고위원 1등을 만들고 예. 문영삼 떨어뜨리고 탈락됐고 김기현 과반 득표하고 예. 물론 그게 이제 정광훈만의 힘이었다냐는 모르겠지만은 네. 충분히 이제 정광훈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해서 그래서 김지현 불러가지고 네. 과시를 하다가 힘을 과시하다가 이 사단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정광훈 목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도권 정치에서는 분명하게 선이 거전 건 거졌어요. 예, 이 당에서는. 근데 네. 본인이 이제 후원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거의 뭐 마치 이제 공동 정권 운영하는 것처럼 발언한 게 너무 많고 네. 장관 자리 10개 뭐 총리 자리 내가 받기로 이런 말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후원자와 이 지지자층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결별돼 버리면은 네. 정광훈 쪽 가가지고 한 자리 받고 싶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예. 정광훈 목사 측에서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오히려 1,000만 명을 더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1,000만 명을요. 예.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강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쉬운 것만 알려드리면요. 네. 향후 이제 총선 공천 문제거든요. 앞으로? 공천권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내년 공천 때 전광훈 목사하고 사진 한 장 찍은 사람들은 다 공천 아웃이라고 선언해버려야 돼요. 예. 네. 선언하면 네. 전광훈 집회에 올라갔다거나 전광훈과 사진 찍힌 사람들은 다 공천 아웃이라고. 김기현 대표 그렇게 하면 정리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아니,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저기에 김재원, 이사야를 닮은 선지자. 여러 명 김기현 올라갔죠. 대표. 여러 명.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그 얘기는 네. 나와요. 정치권 안에서 국회의원 의석 30석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기 변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자기 스스로부터 내려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참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 1,000만 명을 당원가입시킬 힘이면 네. 창당을 하세요. 전 창당을 하면 비례대표만 아니, 몇 지금 석이야 당도 벌써.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상당히 아니라 10년째 운영하는 자기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1,000만 명을 넣으면 비례대표만 해도 꽉 찰 것 같은데요. 네. 준연동제만 아니면은. 네. 네. 근데 실제로 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네. 사실 그 결정판이 김재원 최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이 아주 전광훈 당인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사실 지금 중도 지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지표가 그런데 이제 정광훈 목사의 어떤 그런 극우적 발언이나 막 욕설이나 그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유권자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구도를 계속 만드는 거죠. 만들어내는 네. 것이다. 그리고 실제 광화문에 맞불 집회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물타기 뭐 이런 그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실제 그 광화문에서 역할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역할을 예, 그러니까 했죠. 이제 예. 그런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광화문에 아침에 토요일 날 그 의자부터 쫙 끌어가지고 정광훈 목사 집회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장받은 자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결코 자유로울 수 있겠나.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집토끼에 해당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 되면 또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거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쉽게 내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놔두기도 뭐하고 참 애매하네요. 계륵 같은 존재인 예. 거죠. 그 실제로 그 광화문 집회 때 정광훈 목사 측은 이 개회사를 네. 대통령실에서 오늘도 격려 전화가 왔다고 외쳤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 대통령실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거 제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줬죠. 뭐 그건 의도해도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네. 아마 당 지도부도 그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연계관계를 그냥 말로써 끊는 게 아니라 상징적 조치들이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연루가 되어 있는 특히 이제 말실수가 많았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한 징계 조치. 예컨대 김재현 최고위원. 그 네. 강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꽤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어제 취재를 했더니 지도부 이제 일원이죠. 네. 한 분은 어떤 얘기 하냐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준석만큼은 최소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 1년요? 네,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실제 총선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 1년 하면 총선 못 나오는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김재원 최고만이냐 예. 태영호 최고까지도 그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 물론 태영호 최고 스스로 자기를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두 분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7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 그 네. 아스팔트 조직이지만 예. 전 목사 노선에 이제 협조하는 파워 유튜브들이 있어요. 막강합니다. 뭐 유튜버들. 100만 뭐 예, 이 수준 맞습니다.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힘당이 만약에 정말 단절 얘기한다 그러면요. 예. 그 유튜브 출연도 다 막아야 될 겁니다. 아, 그 유튜버 출연하는 의원들이나 뭐 네, 거기 유튜브 정치인들? 출연하면은 다 공천아웃 이렇게 선언해야 되겠어요. 그건 너무 강한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중 김현 당 대표가 그걸 할 수 좋은 있겠습니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가 출연하고 다녔었죠. 이중 당적자 앞으로라도, 네. 지금 앞으로라도. 출당이나 이런 거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정강훈 목사가 추천한 당원들 이중 당적자 이중당적이면 가능하죠. 찾아낼 수 있나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를 특정했잖아요. 900 네. 몇 명 이런 900, 식으로. 1000명 뭐. 네, 1000명, 그렇다 그러면 1000명. 이제 사실 확인이 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출당을 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중당적인 것만 확인이 되면 음흠. 저는 출당시키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대당에 물어봅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이제 합니까? 수가 확인을- 나온 거니까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이 됐다는 걸 추천인이 봤어요. 전광훈 나와 있으면은 예. 그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당의 80만 명 당원이라 얘기하기 예. 때문에 거의 이중당적이 맞을 거다. 해서 탈당 권유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981명이 너무 적어서 너무 소수 아니에요? 유상도 약간 의원이 축소, 특정했던 축소한 게 아닌가. 뭐 제가 최소 볼 3, 때는. 4만 얘기를 했었는데 981명이라고 네.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좀 얘기했던 뭐 태영호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들의 지금 막말 발언 리스크가 계속 태영호 최고는 지금 그냥 하루에 하나씩 좀 일이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씨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 4.3 때부터 네. 3.1절 이승만부터 해가지고 어제 네. 김구 발언까지 지금까지 예. 원래 보수 진영이 발언했던 거를 더 세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국힘당이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원래 보수들이 주장했던 거를 다 거의 막아놨단 말이에요. 못하게. 그거 얘기하면 징계한다 그랬는데 네. 그게 다 겁먹고 얘기 못하는데 유독 태영호 씨만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보수 측이 이제 태영호 씨 최고는 지지해서 최고는 된 거예요. 원래 예, 바닥이었는데. 예. 근데 그 뒤로도 난 약간 뭔가 좀 형평성 차이가 있지 않나. 아,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 들이댄 아하. 잣대가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만약에 물론 김재원 최고는 그 전광훈 관계에 문제가 있지만은 현대사 관련 발언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훨씬 더 세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세게.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사회적인 좀 비판이나 당내에서 얘기도 좀 다르는데 뭔가 우리나라 국힘 당내에서 태영호 의원을 못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나. 마치 정광훈 같은 존재로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김재섭 위원장님?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의 수위라든지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말하자면 고무줄 잣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이걸 사실 따지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 김재현 최고의 발언은 사실은 누가 들어도 부적절한 발언들이었어요. 네. 정광훈 목사랑 만나가지고 TPO가 다 안 좋았잖아요. 최고위원이 뭐 교회에 가서 뭐 우리 정광훈 목사가 우파 통일을 했다느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태영호 말씀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논쟁으로 토론을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당장 징계를 하진 않은 것 차이가 같아요. 난다는 네. 거네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역사적인 논쟁과 관련돼서 저희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일견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다 이러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태영호 의원도 징계 수준으로 가겠지만은 네.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견만 있다고 이거는 우리 입장이랑 좀 다르다고 해서 바로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태영호 최고는 그 아직 북한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북한에 북한식 배웠는데요? 사고 예, 예. 그리고 북한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을 어쩌면 자기가 뭐 북한 전문가 이런 행세를 하고 있지만 북한식 사고 방식에서 북한 정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4.3이나 이승만 김구 선생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에서 온 태영호라는 사람이 나는 북한에서 이렇게 배웠다.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북한에선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하던 방식대로 한국 정치를 좌우하려고 한다. 지도부의 일원이 됐다고 해서 지도부인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저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역사관을 가진 분을 그냥 용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북한식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면 조선노동당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전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네, 정치 대표님. 행태에서 말이에요. 그 자기가 직접 징계 요청을 윤리한다는 것도 자아 비판하는 거잖아요, 북한식으로. 그렇게 그건 이제 해석이 됩니까? 아니, 자아 비판을 해도 저는 굉장히 오만해 보였거든요. 너희가 나 징계할 수 있어 이건 자신이 없이 아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실 징계 스스로 요청한 그런 사례가 최근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옳다 이건 것 같아요.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옳다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따져보게 되면 이제 4.3 관련돼서도 당시 이제 김재원 최고는 5.18 관련돼서 사과를 했지만 네.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태용 의원은 4.3 관련돼서 난 사과할 생각이 없다. 네. 이건 내 생각이다라는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이 역사 논쟁에 있어서는 내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의 소신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그 당의 사법부인 윤리위원회에 맡겨보자. 예.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가 잘 판단을 해주시겠죠. 저는. 알겠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 얘기 이 정도 하고 정의당 얘기도 잠깐 해보면 원래 쌍특검 하자고 했는데 그때 정의당 거절했다가 근데 어제 쌍특검 패스트를 하겠다라고 선회를 했습니다. 장 기자님 이거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입장이에요. 정의당이 제출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숙려 기간을 포함한 모든 법안 상정 요건을 마쳤다. 뭐 이러면서 이제 법사위는 즉각 법안을 상정해서 국민 요구에 답해라. 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방패막이로 해서 전체 회의 일정도 안 잡고 오히려 방탄 행보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패스트 트랙을 하자고 했었던 했는데. 건데 그때는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었고 예. 결과적으로 시일이 뒤로 미뤄진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요 기자들이 취재할 때 그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꼭 취재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정의당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요. 취재를 잘 안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영향의 정치 같은 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의당이 어쨌든 의제의 선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 얘기를 꼭 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얘기를 안 들어도 대세에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존재감 차원에서 이런 정치 전술을 좀 선택했던 거 아닌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돌아본다면 오히려 더 그렇죠. 시간만 끌어졌고. 그렇죠. 비판을 받게 되는 이런 방식의 정치 전술을 쓰는 것이 좋을까? 저는 조금 새로운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김승희 의전 비서관 공식 임명도 됐고요. 김건희 여사가 좀 행보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국민의힘 배우자 워크숍 개최가 네. 됐던데 네. 또 갔다 오셨다면서요? 저희 예. 웨비 와이프께서 갔다 오셨다고. 예비 신부님이 그래서 다녀오셨다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안 나왔다고 알고 있고요. 아, 예, 오히려 이 그 배우자 워크숍을 주도했던 분은 김기현 대표의 사모님이 이제 주도를 했던 거고 그래요? 그 배우자 워크숍 이름이 동행의 힘이더라고요. 동행의 힘이요? 네, 동행의 국민의힘 힘인데 동행의 힘. 예. 네, 이제 국민의힘과 동행의 힘 이렇게 되는 예. 건데 이제 그 전까지 사실은 이 배우자 워크숍 내지는 배우자 모임들이 국민의힘 내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는데 네. 그 저희 바로 직전 당 대표께서는 미혼이시기 때문에 아, 뭐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계속 이런 모임을 하자는 요청이 있었었고 이번에 여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뜬 정상 지도부잖아요. 비대위가 네, 아닌 네.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좀 이거를 우리가 과거 했었던 거를 복원을 해서 실제로 당을 그 당과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 배우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부터 시작해서 뭔가 지역주를 탄탄하게 만들고 서포트를 잘 해보자. 뭐 이런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이나는 이 김건희 여사 좀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원 사격 그렇게 좀 얘기가 그렇죠.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바닥을 까는 거죠. 네. 일단 예, 바닥을 깔고 뭐 시작을 얘기는 안 하는 나왔다 거죠. 하지만 예, 아니 원래 잠깐 들을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뒷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옛날에요. 80년대 이럴 때 이런 부인 모임이 되게 많았어요. 네. 군인, 경찰, 공무원 모든 조직에 부인 모임이 별도로 있었어요. 심지어 그렇죠. 특파원들도. 아 특파원들도요. 네, 그 외국에서. 모임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막 뭐 전별금도 주고 막 이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언제 생겼냐라고 취재를 해보니까 전두환 군사정권 때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는 있냐라고 취재를 했더니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요새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낳는다. 그리고 남성 배우자는 어떡합니까? 남성 배우자는. 그러니까 반대도 그러니까 안 여성 되고. 왜 이게 성 역할을 정당이 성 역할을 그러네요. 고착화시키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그렇죠. 남성은 물들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성은 배우자다. 그러니까요.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근데 요새 여성 의원들도 더 많아요. 많은데요. 그러면 이 남성 배우자들은 모임이 없습니다. 네.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행사 참석한 그 명찰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윗줄에 배우자 직책하고 이름이 있고 아, 예. 밑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무슨 복속된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저는요. 남편의 당직. 그러니까요. 뭐 그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도 웃기는 거예요. 왜 김기현 대표 부인이 대표입니까? 김기현 대표 부인이 만든 모임입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자기적으로 모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인들이 무슨 딸림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딸려가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을 그냥 만들고 이게 김무성 대표 때 있다가 8년 만에 공식 행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국민의힘에도. 그런데 다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저는 다시 과거로 정치가 퇴행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 뭐 같이 뭐 지금 김건희 여사 행보가 지금 더 커지고 있고 4월로 따져 보면 대통령보다 더 많이 나온다. 원래는 이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 지지율이 한 30% 중반 이후로 떨어지면 안 나타나다가 네. 한 후반으로 올라가면 나타나고 이걸 반복을 했는데 네. 이제는 20%대로 추락을 했는데 더 전면에 나섰다는 예.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것까지 이제 공식화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그냥 완전히 이제 국정의 파트너를 넘어서 사실상 이 정권의 구원 투수로 등판한 느낌이더라고요. 아, 지금 느껴지는 모양새가 네,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 계속 지지율하고 지지율이 보면 30% 중 왔다 갔다 했는데 예. 20%까지 추락하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내가 막아보겠다. 윤석열 당신 가지고 안 되지 않냐. 그 실제로 행보가 이제 조금씩 이제 거의 외교 안보까지 넘어가는. 야 이거는 정말 예전에 이 퍼스트 레이디가 하지 않았던 역할까지 다 가서 예를 들면 이거 납북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거 아주 외교 안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개입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해질 것 같다. 김건희 여사의 강해질 개입은 것이다. 특히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지수 위원장 그 국민의힘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 김건희 여사 하시는 말씀이 네.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대부분 동의할 내용들이긴 한데 네. 그 얘기가 그래도 대통령이 하시면 더 좋겠다. 예.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맞고 제2부속실 얘기도 또 지금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게 그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제 공약이 폐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어차피 영부인을 만들지 않겠다, 제2부속 만들지 않겠다. 뭐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상 이제 어떤 영부인의 역할로서는 공약이 사실 폐기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내시는 그 메시지들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도권에서 나오면 네.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맞다.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헤어스타일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바뀌었어요. 원래 이렇게 지금 저 방송 보면 원래는 좀 올린 모양새인데 맞아요. 저 지금 제 같은 모양새 머리가 좀 내려와 있어요. 네, 그게 예전 검찰 때 특히 수준 검찰 특검 때 모습. 특검 때보다 특검 때는 더 낮았었고요. 네. 근데 요새 조금 중간 정도로 됐는데 왜 그런 뭐 전략인가요 스타일을 이것도? 그게 보니까 헌법재판관들 퇴임할 때 아. 그 훈장 주잖아요. 네. 그 사진부터 바뀌었어요. 네, 그 사진부터 바뀌었고 그 계기가 무엇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난주에 대통령보다 공개 행사가 더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단독 일정이 9개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정 파트너 역할을 주문을 그 얘기 했다라는 했습니다. 얘기가 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파트너는 야당이에요. 부인이 아니죠. 그런데 부인한테
국정 운영의 파트너 역할을 당부하고 주문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왜냐하면요. 김건희 여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이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예컨대 뭐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거나 정부 임기 안에 개식용 금지 법안을 개식용 금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관철해야 된다.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것이 나의 본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대통령 부인의 본부인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개식용 금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할 거면 동물권 보호 운동가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정치를 하시든가 뭐 이런 역할 조정이 필요한 거지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있는 발언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건 정치의 영역이다. 특히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남북관계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네. 북한을 세게 할지 약하게 할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특히 동북아 다자 외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 시스템을 가져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걸 턱턱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보면 그 다음에 뭘 또 뭐 서포트되는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전 대단히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이것을 우리 정부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일인지 그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우려가 될 거다. 이 지금 짚어주시는 거네. 두 분 변희재 대표나 장 기자님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재 위원장님, 그 당내에서도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않다. 예. 애초에 뭐 부속실이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메시지도 관리되고 동선이나 뭐 예. 일정들도 다 조율이 되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하시는 말씀이 뭐 구구절절 옳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쨌든 제도권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맞다. 말씀해주신 대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사실 메시지죠.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조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띄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진 않습니다. 20%대로 지금 되는 상황인데 이거 극복하려고 마약이나 뭐 노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어제 또 국무회의 발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그거는 있거든요. 많이 써먹었잖아요. 네, 마약 노조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뭐 얼마나 있겠냐 해서 제 생각에는 가장 단기간에 효과 낼 수 있는 것은 전광훈 구속. 아이고 좀 센 얘기를 또 네, 하십니까? 아마 아니 그쪽이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전광훈 구속해서 올려보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등판은 이번에는 정반대로 아하. 지지율 하락을 내가 한번 돌파해 보겠다. 아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구원투수 올라온 거거든요. 그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런 계산으로 여사가 올라왔는데 네. 오히려 지지율 더 폭락하면요. 이제 네. 정권이 이제 그건 마무리해야 되는 아이고 또 예. 마무리 투수가 예. 올라왔다가 경기 망치면 끝나는 정말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방송을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이거 좀 과학적이지 않지 않느냐, 좀 호도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발언 또 대통령실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 지지율이 올랐을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 게 맞죠.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중합시다. 이 얘기가 나왔었으면 사실 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텐데 네. 최근 이제 여론조사 가장 안 좋았을 때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이제 그 어떤 국정 운영의 비판 같은 것들이 여론조사의 탓으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거는 저는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기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특정 여론조사 회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손본다더라.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그건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마침 이게 대통령 메시지로 나온 거죠. 네. 이제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쾌할 수 있어요.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론조사 탓 안 하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 나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네. 근데 이런 것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를 잘하면 돼요. 그건 뭐 정치를 잘하면 여론조사 반응이 좋아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마치 정부에서 하는 조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확실하나
일반 그냥 조사 회사에서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부실하고 뭐 표본 집단이 잘못돼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민주주의를 거스르려고 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킹 아주 뜨거운 토론 다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재섭, 장윤선, 변희재 대표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